2023년 1월 20일 새벽 4시 30분. 나는 지금 요덕 정치범수용소 철조망을 넘고 있습니다. 3년 전 나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간 귀순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등에는 앙상하게 마른 전우 한 철호가 엎여 있고 옆에서는 박민수 형님이 비틀거리며 뛰고 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탐조등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총성이 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3년 전 내가 한 약속,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것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를 구하러 온 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14일 새벽 4시 함경북도 온성군 최전방 초소.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철책을 타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제5군단 소속 대위 리태준. 그날 밤 내 생애 가장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누군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본 그 사람의 계급장이 선명했습니다. 중대장 김성철 동지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상관이자 15년을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김성철 동지의 몸이 얼어붙은 강 위에서 꺾였습니다. 선열이 하얀 눈밭을 적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2018년 들어 배급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을,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하나둘 쓰러져 나간다는 것을. 하지만 탈출은 배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철의 전사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중대 전체가 집합했고 김성철의 시신이 마당 한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다. 정치위원의 목소리가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5명의 전우들과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박민수, 최강일, 한철호, 오승민, 정우혁.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굶주리고 함께 얼어붙고 함께 살아남은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의심이라는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밤마다 김성철 동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강을 건넜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강을 건너겠다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내 전우들과 함께. 김성철 동지의 죽음 이후 3개월간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보위부는 중대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한 명씩 지하 신문실로 끌려갔고 사흘 밤낮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신문 받는 동안 전우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박민수의 신음, 최강일의 울부짖음. 그들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했을까요? 나는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했을까요? 2019년 2월 우리는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우리를 올감했습니다. 박민수의 아버지는 당 간부직에서 해임되었고 한철호의 동생은 대학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전우들인데 이제는 서로가 두려웠습니다. 누가 밀고자가 될지 몰랐으니까요. 저녁 점호 후 막사에서 나누던 농담도, 담배를 나눠 피우던 그 따뜻한 시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최강일이 내게 속상이었습니다. 대위 동지, 나도 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절망을 읽었습니다.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우리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탈영했고 우리 장교들은 그들을 총으로 쏘아야 했습니다. 내가 키운 부하의 등에 총을 겨누던 그날 나는 무너졌습니다. 2019년 8월 20일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남쪽으로 넘어가 길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 내 전우들을 구출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를 배신자로 여기지 않을까? 2019년 8월 25일 자정 나는 5명의 전우들을 막사 뒤편 탄약고로 불렀습니다.
박민수, 최강일, 한철호, 오승민, 정우혁.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형님들, 저 먼저 강을 건너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민수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쳤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풀며 말했습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남쪽에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님들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남는 겁니다. 한철호가 웃었습니다.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한 명도 힘든데 5명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여기 남아서 함께 죽는 것보다는. 오승민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암호를 정합시다. 내가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우혁이 말했습니다. 새벽별. 이 단어가 들어간 편지가 오면 그것이 작전 개시 신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술을 나눴습니다. 최강일이 몰래 빼돌린 감자 소주였습니다. 5잔을 돌리며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3년 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자. 2019년 9월 10일 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초소 근무표를 외우고 DMZ 지뢰밭 위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2019년 9월 14일 밤 박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꼭 돌아와라. 2019년 9월 15일 새벽 2시 30분 나는 철책을 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5개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2019년 9월 23일 오전 10시. 나는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는 6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부대 배치도, 무기 현황, 병력 규모. 나의 배신은 철저했습니다. 2019년 11월 나는 정착 지원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 경비 용역, 대리운전.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 비용 1인당 3천만 원. 5명이면 1억 5천만 원. 나는 2년 안에 그 돈을 모을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1월 나는 중국 옌벤의 브로커와 접선했습니다. 2년 후 5명을 데려올 겁니다. 먼저 500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온 메시지는 차가웠습니다.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입금하신 돈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의 약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더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탈북자 단체를 통해 들은 정보였습니다. 리태준 대위 귀순 이후 그의 부대원 5명과 가족 13명이 요덕 15호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토했습니다. 박민수의 아내와 아들, 한철호의 부모님, 최강일의 여동생. 내가 살기 위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전우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리태준 배신자.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자유. 그것은 독이었습니다. 2022년 9월 2일 나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요. 하지만 그 순간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꼭 돌아와라. 나는 다리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브로커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한강 고수부지를 10km씩 뛰었습니다. 군대 시절의 체력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2022년 10월 몸무게는 78kg에서
65kg으로 떨어졌지만 10km를 40분 안에 주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국립도서관에서 DMZ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지뢰 매설 지역, 철책 구조, 감시 카메라 위치. 3년 전 내가 넘어왔던 그 경로를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좌표를 외웠습니다. 북위 38도 23분 51초.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북쪽의 내부 협조자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탈북자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우리 부대 출신 중 남쪽에 온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2022년 11월 단 한 명을 찾았습니다. 송민철 하사. 나보다 1년 먼저 귀순한 부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안산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대위님, 저 좀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문틈에 발을 끼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박민수 형님이 살아계신다. 요덕에 계신다. 송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수는 그의 소대장이었습니다. 형님들을 구하러 간다. 나를 도와달라. 내가 북에 남긴 연락망이 필요하다. 송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습니까? 그건 자살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살이든 뭐든 나는 간다. 너 없이도 간다. 사흘 후 송민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7일 새벽 3시 나는 다시 DMZ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에서 북으로, 군복이 아닌 검은색 등산복 차림으로, 귀순자가 아닌 침투자로 3년 전 내가 넘어왔던 바로 그 철책 앞에 섰습니다. 감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새벽 4시,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15m 구간. 나는 철선 절단기로 철책을 끊었습니다. 찌직 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숨 쉬는 것조차 무거웠습니다. 나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리태준은 죽었고 조선인민군 대위 리태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송민철이 알려준 좌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온성군 외곽 패탄광. 그곳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얼어붙은 옥수수와 눈 녹인 물로 연명했습니다. 2023년 1월 9일 밤 10시 탄광 입구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송민철이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그의 얼굴은 사가 있었습니다. 대위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철아. 하지만 그는 내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대위님, 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빼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들 소식부터 들어야겠다. 송민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민수 형님과 한철호 형님은 요덕 15호에 살아계십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른 형님들은? 송민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강일 형님은 2020년 12월 영양실조로, 오승민 형님은 2021년 3월 폐렴으로, 정우혁 형님은 2022년 5월 작업 중 사고로. 3명. 내 전후 5명 중 3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민철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위님, 아직 2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 협조자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송민철이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덕 15호 수용소 경비대장 리명호. 2023년 1월 15일 나는 요덕 수용소 3km 외곽산에 도착했습니다. 망원경으로 철조망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곳에 박민수 형님과 한철호 형님이 있었습니다. 송민철이 전해준 정보에 따르면 경비대장 리명호는 뇌물로 매수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가져온 달러 5,000불을 배낭에서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2년간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송민철의 안내로 수용소 후문 근처 폐가옥에서 리명호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내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귀순병 새끼가 미쳤군. 다시 돌아오다니. 나는 달러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박민수와 한철호 두 명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리명호가 돈을 세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1인당 5,000불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형님들을 남쪽으로 빼낼 때 2만 불을 더 드리겠습니다. 리명호가 비웃었습니다. 탈출? 꿈 깨. 여긴 요덕이야.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새벽 5시 나는 수용소 외벽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두 사람. 박민수 형님은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 한철호 형님은 한쪽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속삭이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수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진짜냐? 나는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한철호가 흐느꼈습니다. 우린 내가 죽은 줄 알았다. 배신자가 되어 죽었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라. 태준아, 우린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까지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흘 후 여기서 빼내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한철호가 웃었습니다.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형님, 저 리태준입니다. 3년 전 약속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리명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새벽 4시 30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명호가 만든 허점은 단 15분이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전기 철조망이 점검으로 차단되는 그 찰나였습니다. 송민철이 수용소 서쪽 담장에 사다리를 걸쳤습니다. 나는 담을 넘어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박민수와 한철호는 약속된 장소 13구역 창고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갑니다. 나는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한철호는 걷지도 못해 내가 업어야 했습니다. 사다리까지 100m, 우리는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발각한 것입니다. 탐조등이 켜졌고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명호가 배신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혼란을 틈타 우리는 담을 넘었습니다. 송민철이 우리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리명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타. 차는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의 전조등이 보였습니다. 리명호가 산길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차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도망쳤습니다. 2023년 1월 24일 우리는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습니다. 송민철이 먼저 건넜고 리명호가 박민수를 업었습니다. 나는 한철호를 업고 마지막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 그곳에서 우리는 숨을 돌렸습니다. 리명호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마. 나는 돌아간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가족이 북에 있어. 2023년 3월 5일 우리 넷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가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한철호가 울었습니다. 송민철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우리는 매년 9월 15일 3명의 전우를 추모합니다. 최강일, 오승민, 정우혁, 그리고 북에 남은 리명호를 위해서도. 나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약속을 지킨 군인입니다. 형님들, 우리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유를 버리고 전우를 구하러 가는 것, 그것이 배신일까요? 아니면 의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